자, 이번 시간에는요, FAT 1급 77회, 앞선 시간에 재무회계 1번부터 7번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죠. 자, 이 77회에 이론, 실무 이론 문제, 부가가치세 세 문제를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죠. 8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문제를 물어봤어요. 우선 에서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영세율 제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 대답을 했고, 두 번째, 현진이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해.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현이는 간접세라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달라. 현진이와 지금 동현이가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답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죠? 왜? 정반대 얘기니까. 그건 답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지 찍더라도 다른 데서 찍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에 수진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FAT 1급에서는 세법 중에서 실무하고 가장 밀접한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자격시험에서 포함시켜 놨단 말이죠. 그만큼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그 사업자들한테 개인 사업자가 됐던 법인 사업자가 됐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세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모르면 재무회계를 아무리 잘 알아도 여러분들의 자격증상에서 FAT 2급 정도, 회계 2급 뭐 이런 정도로 부가가치세를 배우지 않으면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실무에서 여러분들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가장 기본적인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FAT 2급 회계 원리 정도만 배워가지고서는 실무 업무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여러분이 세법이라는 걸 회계와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이 세무 용어들이 꽤 낯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법은요, 특히나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분이 학습하시는 이런 세법들은 크게 변동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보고 반복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실력이 더 늘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특징이라고 여기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일단은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특징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용어들 하나하나를 정확히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얘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이 한번 익혀놓고 나면은 이 부가가치세 특징의 전반적인 문제가 다 여기 있어요. 여기서 매 회차마다 돌아가면서 다른 말들로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라는 이 내용들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해서 설명 나오는 것들 중에서 맞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특징이니까 제가 한번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은요, 국세예요. 즉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세금이란 말이죠. 그 각 지방자치 뭐 단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죠.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역시 뭐 이런 많이들 있잖아요. 거기서 직접 징수하는 세들은 우린 지방세라고 불러요. 지방세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 재산세라든지 써놓을까요? 재산세라든지 뭐 차량과 관련 차량 등록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지방에서 직접 뭐 징수를 하는 세금들이에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든 간에 국가 그 세수가 지방 세무서에서 징수를 하더라도 걔네들은 국세라 그래서 중앙정부로
다 보내줘야 되는 세금들이란 말이죠. 이 부가가치세는 다른 각 도에서 지방에서 걷었다고 해가지고 그 부가가치세를 자기네들이 그 지역 세금으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때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방세하고 구분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그럼 간접세와 그 간접세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간접세라는 것은 세금,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재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재화나 용역을 갖다가 소비할 때 그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내요. 재화, 소비,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재화 소비를 할 때 여러분이 물건을 갖다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여기 뭐가 좋을려나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케이크라고 그럴까요? 아니, 식사 같은 걸로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점심이 됐던 저녁이 됐던 만약에 볶음밥, 뭐 짜장면, 뭐 제가 좋아하는 거 하는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국밥 중에서 맛있는 거 순댓국밥 또는 뭐 파스타, 이런 것들은 흔히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많이 주문해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먹은 대가를 결제할 때 보면은 영수증에 거기 영수증에 공급가액하고 공급가액 만약에 10,000원이었다고 치면은 세액이라고 해가지고 10%인 1,000원이 이렇게 붙어서 여러분이 11,000원 거기 가격표에 써 있는 그 금액을 낸단 말이죠. 이걸 갖다 우리는 두 개 금액을 다 합쳐서 공급대가라고 우리 세무에서 쓰는 용어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볶음밥 값이라든지 짜장면 값이라든지 순댓국밥이 11,000원이라고 가격표에 써 있었다면 이 금액을 받는 거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공급자가 사업자가 공급하는 금액, 그 사람들의 원래 가격에다가 10%인 세금을 붙여갖고 여러분이 이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럼 이 세금은 그 주인이 사업자가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부가가치세 신고 그 기간에 이 금액을 공제받을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금액을 공제할 그 매입세액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세액을 갖다가 세무서에서 받아가지고 중앙정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세금을 낸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세금을 갖다가 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납세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 납세자는 여러분인데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람, 부가가치세 가치세 신고하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건마다 10%씩 세금을 낸 것을 갖다가 모았다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내는 이 사업자 그 뭐 법인 명의라든지 그 사업주 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 사업자 또는 법인 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세에서는 바로 이 사업자를 갖다가 납세자라고 불러요. 그럼 돈은 내가 냈으니까 내가 납세자가 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자는 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납세자이고 세금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돈 낸 사람, 여기 부가세에서는 얘를 갖다 납세자라고 부르지 않고 세금을 직접 낸 사람은 담세자라는 용어로 사용한단 말이죠. 담세자. 담세자의 말뜻은 세금을 부담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담세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돈을 내는 사람과 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간접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용어가 이해되시나요? 간접세. 거기에 반해서 이제 여러분이 TT급 정도 가시게 되면 소득세라는 걸 배울 텐데, 소득세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이 월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월급 받은 소득이죠. 그 소득에서 여기 개인 그 소득세를 갖다가 징수한단 말이죠. 세금 징수하시는 거 알죠? 4대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징수를 하게 돼요. 이 소득세는 여러분 소득에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회사에서 그 돈을 직원들한테 다 모아 받아서 띄워놓은 금액을 소득세 신고할 때 뭐 직장에 계신 분들은 매달 되겠죠.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하죠. 국세청에다가 납부를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소득세는 계계별로 여러분의 개인 명의로 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럼 내 소득에서 세금을 떼어서 세금을 띈 요 사람 개인들의 이름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니 내가 내 이름으로 신고한 거죠. 그 세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직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부른다? 직접세. 내가 세금 낸 거 내 이름으로 납부가 되니까. 그러면 회사는요? 회사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국세청에다가 신고해 주는 것 뿐이지 심부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직접세라고 부른답니다. 직접세도 해당되는 거 여러분이 배우지는 않으시겠지만 상속세 같은 거 있죠? 상속을 받은 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낸다든지 증여세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직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간접세와 직접세의 차이를 알겠죠?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낸 사람과 납세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간접세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 여기 직접세가 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부가가치세의 특징 국세다. 간접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소비세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마트 같은 데 가서 무엇을 사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보편적으로 소비하는 그 물품, 재화라든지 용액에 세금이 다 붙는 거예요. 이 10%가. 거기에 상대적인 개념은 개별 소비세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개별 소비세는 일종의 사치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사는 사람한테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치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자동차예요. 승용차.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라는 게 붙는데 지금 부가가치세는 특별한 사치품이나 자동차에 뭐 사치품에 해당하는 자동차, 그다음에 주류, 의류 이런 것 중에서 뭐 명품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 특별한 것에는 개별 소비세가 추가로 붙어요. 그런 다음에 부가세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일반 소비세지 개별 소비세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부가가치세는 단계를 거칠 때마다 중간에 그 새로운 그 중간 사업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고요.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도매업자한테 팔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한테 팔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생기겠죠. 이렇게 유통 단계에 거칠 때마다 가격이 증가할 때마다 파는 금액의 10%씩 세금이 계속 증가해서 붙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부가가치세가 계속 발생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다 납부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사업자들은 제조업자를 비롯해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만 대신 해줄 뿐이지 이들이 판매했던 그 제품이 됐던 상품이 됐던 거기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이 사업자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다 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전단계, 다단계 거래세라고 부르는 게 부가가치세 특징이란 말이죠. 여러 단계에 걸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고 볼까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제품이나 상품을 팔고 지금 세액 1,000원이 발생했죠. 그럼 이걸 팔기 위해서는 여기 음식들 중에서 사갖고 온 물건들이 있겠죠. 그걸 우린 매입세액이라고 보통 배웠어요. 매입세액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가 있는 거. 물건 중에서 10,000원에 팔고 세액 1,000원에서 11,000원에 팔았는데 이걸 똑같이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갖고 올 수 있거나 상품을 사갖고 올 수 있겠죠. 상품 중에 뭐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6,000원짜리 주고 샀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세액이 붙겠죠. 세액이 붙어서 600원 주고 사갖고 왔고 공급 대가는 그래서 6,600원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세액 1,000원에서 우리 매입세액 600원을 빼고 차이가 나는 금액 얼마? 400원만 부가세 납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결과론적으로 얼마를 납부한다? 400만 이렇게 납부를 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할 때 차액이. 그죠?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매입세액이 발생했고 우리가 팔아서 매출세액이 발생했다면 매출세액에서 그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이렇게 납부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전단계 세액에서 세액을 제해주는 거, 공제해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세금을 납부할 때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 10,000원에서 여기 사갖고 왔던 매입금액 6,000원을 빼면 10,000원에서 6,000원 빼면 얼마 남아요? 4,000원 남죠. 그죠? 세금 계산할 때 4,000원 여기에서 10%를 갖다가 세금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400원 나와요. 똑같죠. 그런데 우리나라 부가세법의 특징은 이렇게 전단계 거래공제법, 거래액은 공급가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래공제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왜? 부가가치세의 특징, 나중에 TET 2급에서 배울 소득세의 특징, 세법의 특징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돼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문제에 해당되는 것밖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이 나오는 여기 용어들 처음에 한번 세법 용어를 잘 익혀 놓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 들여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지구 과세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가가치세는요 내국세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지구 과세원칙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있죠. 이 재화를
수출을 하게 되면 소비는 이 재화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소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 공급가액이 10,000원, 세액이 1,000원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었었는데 이 재화를 수출할 때는 공급가액인 10,000원만 청구한단 말이죠. 거래처에다가 그 거래처는 외국에 있는 거래처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부가세를 청구한다? 청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재화를 수출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으로만 수출하고 수출된 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치면 미국에서 10,000원짜리를 사갖고 왔죠. 근데 여기에 세금을 어디서 징수하냐면 그네 나라 미국에서는 얘를 세일즈 텍스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부가세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세일즈 텍스라고 불러서 걔네는 6%예요. 자기네 세율을 갖다가 별도로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물건이 소비될 때 그때 부가세를 그러니까 세일즈 텍스를 붙여서 징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부가세 특징은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 부가세 청구하지 않아요. 반대 경우도 있겠죠. 미국에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000원짜리를 우리나라에 수출을 했다 그러면 자기네 거 10,000원만 청구를 해요. 그리고 이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때 그때 우리나라의 부가세 10%를 부과해서 11,000원이 되는다는 거죠. 10%를 여기서 부과해요. 즉 여기 말은 소비지국 과세원칙 물건이 판매가 돼서 다른 지역이죠. 외국에 판매가 돼서 그네 나라에서 소비될 때 그때 이 세금을 부과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 국가별로의 조세협정에 의해서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반대되는 용어가 생산지국 과세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산지국 과세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비용 부가가치세다. 소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비용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바로 밑에는 이제 면세제도. 부가가치세는요, 특징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 부가가치세 세금이 언제 부과가 되냐면 재화가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공급됐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요. 또 수입 재화가 공급됐을 때 이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여러분이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항목인데 부가가치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언제 붙여야 되나요? 여기 물어봤을 때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수입 재화가 공급됐을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소비활동에 부가가치세를 붙이게 되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야 크게 지장이 없겠지만 일상적으로 필수적인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모두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필수적인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생필품이죠. 생필품이라든지 의료, 병원이요. 그런 다음에 교육, 학교나 관련된 것들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부가가치세 10%를 갖다가 면제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면세제도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놓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재와 용역, 수입재와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10%씩 다 붙지만 우리가 필수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생필품이나 먹는 거라든지 뭐 등등 의료, 교육 이런 데 대해서는 그 부가가치세 10%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생필품 중에서 먹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먹는 것 중에서 1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은 뭐 농업, 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채소류라든지 그다음에 육류, 고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1차 산업에 관련된 그 먹거리들에서는 대부분 여러분이 그걸 사시게 되면 영수증에 면세 그래갖고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치료할 때도 치료비에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나 그다음에 학원 같은 데 갔을 때 뭐 교육비 내잖아요. 그 영수증에도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면세 관련된 항목 이외에 모든 재화, 용역, 수입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업장 단위 과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요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부가가치세의 특징 요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시험 문제에서 얘와 관련된 거 용어가 구분됐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아마 이해하고 풀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영세율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수출할 때 부가세 없다 그랬죠? 세율이 0%예요. 판매하는 금액에 공급가에게 부가세는 0%. 그래도 세율은 0%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영세율이라는 뜻은 여기서 세율이 0%. 우린 보편적으로 10%지만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10%도 있고 0%도 있고.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도 이렇게도 나와요. 부가가치세는 10% 단일 세율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10%, 0% 두 가지의 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일 세율 제도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어. 바로 이걸 얘기한 거고요. 그럼 맞는 말이죠.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여기 아까 담세자 얘기 있었죠? 납세 의무자.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요. 일치해요? 다르죠? 직접세에 해당되나요? 아니죠. 간접세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얘가 현진이가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간접세라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달라. 이렇게 다르다고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을 과세 대상.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과세 대상인 거예요.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자세히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렵다. 요즘 경기도 뭐 뉴스 들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아니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뭐 부모님이 또는 아시는 지인 누군가 지금 개인 사업자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대요. 그리고 지금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지금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경제가 엄청 지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하셔갖고 자격증 취득하시고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 또는 전직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기 여러분들의 지식 중에서 제가 여지껏 지내온 오랫동안의 경험을 보게 되면 취업이 아주 확실한 그런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배우는 건 어렵지만 그래서 진입장벽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이런 거 배우면서 어려워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 걸 이겨내고서 여러분 실력으로 잘 만들어 놓아서 자격증 따고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누구보다도 취업하기에 훨씬 유리하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좀 풀어주면서 제가 한 몇 개월 동안을 좀 쉬었어요. 쉰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사무실이 할까요? 개인 사무실을 갖고 싶어졌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직업상으로는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이 있지만 지금 이 사업장을 개인 사무실을 갖기 위해선 미국으로 가면 낼 수 있겠지만 젊을 때는 미국에 가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가는 거는 제가 접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직장 또 퇴사하고 나서는 지금 한 5, 6년 동안은 또 학원에서 강의도 하면서 지내긴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사무실을 열고 싶어서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지금 세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자격증을 따야지 우리나라에서 세무사 그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으니까 자격증을 한 번 더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공부 안 하다가 세무사 준비하려고 책을 보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뭐 없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을 때 한번 해보자 하는 도전 의식인 거죠. 뭐 아니어도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은. 그래서 지금 제 목표가 개인 사무실을 개업하자. 이게 지금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시작한 지는 좀 몇 달 안 됐는데 그러고 이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제 풀어주고 그러는 시간들이 좀 많이 뜸했네요. 또 그렇지 않아도 유튜브도 이것저것 좀 여러분 보기 쉽게끔 더 편리성 있게 좀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좀 배우고 익히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느냐고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되기는 했네요. 제가 혹시 이렇게 수업 들으시다가 지금은 아니고요. 2025년쯤에 저도 좀 제 개인적인 공부하면서 세무사 준비 공부하면서 자료도 만들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세무사 과정들도 제 능력,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 문제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처럼 요것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어차피 제가 배우는 거 잘 정리해 놓고 설명해 드리면 도움이 될 테니까요. 물론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갖고 여러분들 목표를 갖고 뭐 회사 취업하는 거 이런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다른 등등 준비할 목표를 자격증 따고 목표를 갖고서 이거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없으면 공부하다가 이런 어려운 거 익힐 때 많이 좌절하게 돼요.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서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세무사 준비 좀 시작했는데 뭐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미국공에서 자격증 따고서 너무너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했었는데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안 하다가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재밌게 그때 시간 보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계획이긴 한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 들으시고 나서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지금 제가 계획 중에는 2025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5년쯤에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죠.
스트리밍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스트리밍 강의를 되려고 하는데, 뭐 FAT 1급, 전산회계 1급, TAT 2급, 전산세무 몇 급, 뭐 급수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처음이어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가 있으면 좋을까,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댓글에다가 써주세요. 한동안 댓글도 제가 거의 손을 못 댔었는데 여러분 의견들 한번 들어보고, 물론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요즘 또 학원 강의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시기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좀 제한적인 것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요청하는 그런 스케줄들을 좀 봐가지고 2025년에 해볼 생각이랍니다. 지금 FAT 1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TT 2급, TAT 1급, 아니면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저는 대부분의 자격증은 다 갖고 있으니까 또 강의할 때 크게 부담은 없어요. 전산 회계 운용사 같은 경우, 전산회계 운용사도 1급 저도 시험을 봐서 각 자격증 갖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해보고 싶어하는 자격증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할 때 큰 부담은 없는데, 요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뭘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 또 미래에 계획하는 것이 있으시면, 이런 강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그냥 여러분의 의견을, 생각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타임 스케줄 한번 짜보려고 한답니다. 저 이건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취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얘기하고 그런 게 좋은데, 처음에 이 유튜브 시작할 때도 수강생 중에서 어느 학생이 제안을 해서 이걸 하게 됐는데, 벌써 한 2년 3년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이걸 퀄리티를 좀 높게끔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견 댓글에다가 조금씩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계획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 정도 긴 썰 풀고요. 그 다음 거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고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이 직업을 가져보세요 라고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믿고 한번 그렇게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저한테 딸이 둘 있는데, 둘 다 이런 세무, 회계 관련 직업들을 갖고 있어요. 똑같이 저한테 수업을 들어서 공부한 전력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거 하면서도 제 딸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 그대로 이렇게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기본기를 갖다가 갖추면서 준비를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냥 뒤돌아보면 내가 언제 저런 걸 땄었지? 그때는 이랬는데, 나름대로 즐거운 추억으로 잡을 때 그런 시간이 될 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오늘 하루를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자고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는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각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종료 후 라고 되어 있죠. 각 예정신고기간은 여기 예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계시겠죠.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종료라고 하는 것은 1기의 과세기간 종료일, 바로 이 확정을 얘기해요. 1기의 확정일을 과세기간 종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2기도 과세기간 확정, 2기 전체죠. 종료일이 이날인 거예요. 날짜로 따지면. 자, 이렇게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 25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예정의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까지 해야지 돼요. 확정기간은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죠. 똑같아요. 1번은 옳은 거죠. 2번,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 있죠. 전국에 이마트, 롯데마트가 몇 군데나 있나요? 이마트, 롯데마트 많이 있죠? 뭐 우리가 몇 개까지인 걸 알 필요는 없겠지만, 자, 이런 매장들은 원래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사업장 단위 과세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장 단위 과세가 원칙이에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서울로 따지게 된다면 여기 뭐 강남구에 이마트 하나 있고 서초구에 이마트 하나 있고 지방으로 따지면 대전에 하나 있고 어디에 있고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그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역의 세무서에다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이에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똑같은 그 사업주 밑에 전국에 수십 개의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을 하나 선택해 가지고, 주사업장이 어디라고 할까요? 이마트 본사가 성수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치고, 성수동이 어디 무슨 구죠? 성동구 그 세무서에, 성동 세무서에 예를 들어서 신고, 납부 이렇게 다 몰아서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고 납부는 성동구에 있는 이 이마트 매장을 갖다가 주요한 사업장, 주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세무서에다가 우리 이마트에서는 성동구에 있는 주 사업장, 여기에서 전국에 있는 이마트에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신고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런 제도를 주사업장 총괄해서 납부 제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사업장 전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총괄하는 것도 이해하셨죠? 납부 제도. 여기 납부라고 되어 있지 신고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흔하게 신고, 납부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신고 납부가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신고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러분이 저기 FAT 1급 부가세 파트 배울 때 보셨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얘는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을 의미해요. 총 매출세, 총 매입세 등등 다 포함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때 얼마를 납부한다든지 얼마를 환급받는다든지 그 신고서 제출을 의미하고요. 여기 납부라는 말을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계산된 그 금액을 내는 거,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우린 납부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고라는 의미와 납부라는 의미가 별개인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신고도 하고 납부도 부가가치 신고서도 제출하고 납부도 같이 하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에서는
이렇게 성동구라는 이마트 주사업장을 지정을 해놓고 여기서 전국에 있는 그런 매장들, 마트 매장들에 대해서 주사업장 총괄 그 결과치 금액이죠. 결과치 금액만 어느 사업장은 납부하는 사업장이 있을 것이고 어느 사업장은 환급받는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다 합쳐서 그 결과 금액만 여기 성동세무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만 가능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여기 신고는 전국에 있는 매장에서 별개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기네 사업장에 여기 전국 매장에서 자기네 사업장 세무서로 뭘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다 제출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여기 납부만 돼 있어요.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신고된다? 안 돼요. 뭐만 해야 된다? 납부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신고 납부 해야 된다. 신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설명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세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머리 아파하고 귀찮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용어들 갖다 정확히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다 문제거리가 되기 때문에 처음 배우실 때 용어 하나하나를 잘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단어, 영어 공부할 때도 단어 중요했죠?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그 문장이 되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또 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조기환급이라는 것은요, 영세율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투자 있죠. 신규 사업할 때 또는 시설 투자가 생겼을 때 이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요, 큰 금액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부가세는 받지 못하고 영세율 같은 경우 적용할 거든지 신규 사업을 했든지 신규 사업을 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영세율도 마찬가지지만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오는 것들 설비 투자라고 뿐만이 아니라 원재료 들고 만들어서 팔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오는 것만 엄청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요.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어. 사오기만 한 게 1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부가세로만 1억 정도 들어갔다고 치는 거죠. 10억이 1억이면 11억이 나갔어요. 근데 얘는 다 매입세액이에요. 매출은 아직 발생도 안 했어. 그러니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어차피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1억이 발생했으니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하게 되면 이 금액은 환급이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해당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게 되면 환급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어차피 환급을 해줘야 될 건데 초기 신규 사업을 하건 영세율 수출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엄청 써서 수출을 했건 시설 투자 설비를 했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업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돌려줄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 때인 이런 정규 신고 시즌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래서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먼저 부가세를 환급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들한테 일찍 그 세금의 부담감, 자금 여력을 갖다 고려해서 미리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영세율 수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규 사업하는 경우, 시설 투자하는 경우 여러분이 편하게 이해하실 때, 기억하실 때에는 큰 금액, 대규모 금액, 자금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할 때 발생한 부가세,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을 갖다가 세액을 미리 공제를 해준다. 환급을 해준다.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맞는 거고요. 네 번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 예정신고 때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라는 것은 여기 기수 있죠? 부가가치세 1기라든지 부가가치세 2기라든지 이 확정신고 때에만 확정신고 때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예정신고 때 가산세가 아니라 언제 한다고요? 확정신고 때 가산세를 적용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참고로 여기 예정신고 때 여기 환급 있죠? 환급이라는 것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뺐는데 매입 세액이 더 많은 경우예요. 내가 매입 세액을 더 많이 낸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1,000원. 근데 매입 세액은 1,200원이라고 하면 부가세를 내가 많이 냈기 때문에 200원은 환급을 받게 될 거예요. 예정신고 때에는 이 환급세 계산을 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은 하지만 환급 자체는 예정신고 때 해주지 않아요.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다? 얘도 확정신고 때 환급세액이 나오면 그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산세도 확정, 환급도 확정 때에만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2024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이죠. 2기 예정 언제부터? 언제죠?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 공급가액이라고 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자, 요거 우선 이것도 용어 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매출이죠. 매출 공급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의 용어는 부가가치세, 세자가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해하실 때 우리 공급가액이란 말은 매출만 있는 게 아니라 매입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은 바로 매출의 공급가액을 의미한다고 기억을 하시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매출을 했는데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시험 문제에서 과세표준을 물어보는지 세액을 물어보는지 구분 잘 하셔야지 돼요. 순간적으로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공급가액인 과세표준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 국외 매출액이라고 그랬죠? 수출했어요. 수출액 하면 아까 영세율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 과세표준을 물어봤기 때문에 세액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세액은 세율 0%를 적용해요. 매출 세액은 없죠. 그러나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요. 국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 없이 5천만 원 다 들어갈 것이고요. 공장 처분액이라고 되어 있죠. 공장 처분액이 4천만 원인데 토지는 우리가 배웠던 면세예요. 그죠? 면세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왜? 면세는 부가가치세 면제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면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거래에서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과세표준 여기에 계산이 될 수 없고요. 여기 건물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에 해당이 되죠. 재화니까 당연히 부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합치면 얼마가 돼요? 1억 원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1억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제가 얘를 왜 참고로 붙여놨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죠. 과세표준은 바로 여기에 집계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매출세액이라고 했죠. 매출세액은 여기에 해당되는 10%,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근데 여기는 세율이 0%죠. 그럼 매출세액 나와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은 여기는 금액이 뜨지를 않아요. 바로 실제적으로 말하는 그 과세표준 그 내용이 어디에서 뭘 얘기하는 건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참고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되셨죠? 자, 제가 이런저런 얘기까지 해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세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복습 차근차근히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 질문한 사항도 좋고요. 근데 제가 바로바로 답을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들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실무 수행 문제죠. 실기 문제 그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